지난 세기 50년대에 산동성 태안시 대문구진 남쪽의 영양현 보두촌은 여전히 평범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우물 파거나 기초를 다질 때 윤택이 나는 돌과 도기 조각을 파냈지만 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감상용 골동품을 수집하는 상인들이 종종 나타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돌과 도기 조각들이 무슨 보물인지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1958년 8월에 진포 철도 복선 영양 구간이 착공되어 여러 시공팀이 대문화 남안에 진입하자 보두촌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5월에 보두촌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흙을 파는 인부들이 도기 조각을 파낸 후에 이어서 완전한 채색 도기 단지도 파냈습니다. 제남시 박물관은 소식을 듣고 즉시 부관장 류시정 등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후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둘러 보두촌에 도착하여 긴박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100여 기의 고분과 많은 인체 유골, 그리고 다양한 도기, 석기 및 정교한 옥기, 상아기 등 많은 부장품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두촌 마을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마을 옆에 이렇게 많은 고분과 보물이 묻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묘에 묻힌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또 언제 이곳에 묻혔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더욱 예상하지 못한 것은 무명했던 대문구라는 곳이 이번 고고 발굴로 인해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유적지는 대문화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태산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태안 대문구진에도 같은 시기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보두묘지 또는 대문구 묘지로 불렀습니다. 1959년 6월 24일에 시작된 구조적 발굴은 제남시 박물관과 산동성 문물관리처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문물 고고 작업팀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발굴 기간은 한여름이라 더위를 견디기 힘들었지만 연이어 나타나는 고분과 부장품 때문에 그들은 잠시도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굴 전에 지표에 노출된 채색 도기 조각 등의 유물에 근거하여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하나하나의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그들의 인식을 거의 뒤덮었습니다. 모든 고분은 모두 장방형 수직 동굴 형태의 흙구덩이로 주로 1인 양신 직지장을 사용했으며 묘 주인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묘 주인들은 날카롭고 단단한 동물 이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식별 결과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노루의 송곳니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루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동물로 현재 주로 장강 중하류인 예태호 일대에 따뜻하고 습윤한 소택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에 수많은 노루 이빨이 나타났을까요? 묘 주인이 노루 이빨을 잡고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놀라운 발견이 뒤따랐습니다. 많은 묘 주인들은 상악에 앞니 옆 좌우 이빨이 빠져 있었습니다. 치아는 자연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사자가 생전에 인위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분에서 이빨이 뽑힌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인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풍습을 의미할까요? 당혹감을 안고 고고대원들은 계속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더 충격적인 큰 묘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묘지 10호 고분으로 묘실 면적은 무려 13제곱미터가 넘었으며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은 갱에 가득 찬 부장품이었습니다. 묘실 위쪽에는 정, 호, 규, 화, 잔 등 흰색 도기와 검은색 도기가 쌍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묘 주인의 두개골 위쪽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상아빗이 있었고 목에는 31개의 관 모양의 석재 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으며 가슴 앞쪽에는 푸른 녹송석 조각으로 구성된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오른팔에는 녹색 팔고리를, 손가락에는 옥으로 만든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짙은 녹색 오걸이 있었고 오른쪽 무릎 옆에는 녹송석이 정교하게 박힌 골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묘 주변의 나무가 탄 후에 제 모양에 근거하여 이 고분은 이미 덧널과 널을 장구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구 안에는 2개의 영롱하고 투철한 상아 조각통이 있었으며 남북 대칭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채색 도기단지와 검고 반짝이는 검은 도기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구 외부의 부장품입니다. 이곳에서 홍도 항아리, 백도 단지, 흑색 긴 다리잔 등 다양한 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갱 모퉁이에서 두 무더기의 악어 비늘판이 또 발견되었으며 다른 위치에서 돼지머리와 짐승뼈 등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묘실에는 부장품만 200점 이상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몇 개의 대형 고분과 중형 고분이 잇따라 나타났고 각종 도기, 옥기, 골치야기 등 부장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호화로운 고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고분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又到1959年这个时候，不仅仅是山东，在整个中国新石器时代这个考古里边，也是这个规模最大、出土遗物最丰富、最受到关注的这样的一个发现。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고고팀은 더욱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묘지에는 대형과 중형 고분 외에도 많은 소형 고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면적은 1제곱미터에 불과하여 한 사람만 수용할 수 있고 고분에는 소량의 부장품만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고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분들 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당시에 이미 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을까요? 뚜렷한 계급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2개월여) 후 대문구 묘지의 발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3기의 고분이 발굴되었고 부장품은 1000점이 넘었습니다. 고분에서의 풍부한 출토물은 고고학자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과 혼란감도 안겨주었습니다. 墓葬规模这么大，文物这么丰富，而且这么精美，而且这些文物里头还可以看到它的组合、它的数量都有规律的。我们对过去的原始社会的印象完全不一样。 我们最早发掘的又像是仰韶村啊，
后来这个50年代的西安半坡呀，玉溪的陕县庙底沟啊，这样一些氏族社会的墓地。那些墓地虽然很多墓葬也出土一些随葬品，但是就是简单的几件陶器，它不能反映社会的这个分化，它的差别。那大门口这一发现，突然出了一批高等级的墓葬啊，随葬有大量的随葬品，等级很高，这个让人耳目一新，是吧？那这个史前考古一下子就，它社会发展到一个什么程度了，就引起人们的思考。59年那个时候，我们对史前中国、新石器时代的中国了解不太多。那个时候，我们当然在这之前知道了，我们山东有个龙山文化，中原地区也有个这个仰韶文化。但是首先学术上面要认识它，首先要认识它的年代，它的文化面貌，它和其他文化的关系，这个就得需要点时间。 1921년 10월에 스웨덴 지질학자 앤터슨은 하남성 민지현 양소 유적지를 발굴한 후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5,000년 전의 채색 토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양소 문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로부터 중국 현대 고고학이 탄생했습니다. 1930년과 1931년에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는 산동성 장구 용산진 성자의 유적지를 2차례 발굴한 후 지금으로부터 4,600년에서 4,000년 전의 흑도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용산 문화라고 명명했습니다. 那么当时在人们观念里边，中国这个新石器文化大概就是2个文化，凡是有彩陶、红陶的，就是仰韶文化；凡是有灰陶和黑陶的，叫龙山文化。所以呢，你发现了这个彩陶，就堆到这个仰韶文化里边。从另一方面来讲，只要是发现有这个黑陶的、灰陶的，都归到这个龙山文化。 하지만 대문구 묘지에서의 출토물 중에는 채도, 흑도 외에 백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고급 고분이 있으면서도 뚜렷한 빈부 차이가 드러나 있어 고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신석기 시대의 양소 문화인지 용산 문화인지 아니면 더 늦은 시기의 하대, 상대의 문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1959年庆祝建国10周年，中国国家博物馆当时叫中国历史博物馆举行10周年庆典，一个大型的展览，把全国的文物都调去了，其中也把大汶口当时叫堡头遗址的这个墓葬材料也调过去了。但是当时非常有意思，把它放在龙山和商之间，你就知道我们当时的定位是什么样的，更多的是一个困惑，到底它什么样的定位，不知道。以前认为这不可能是一个原始社会啊，原始社会是个什么概念？就是说这个平等的，没有剥削，没有压迫，没有分化，是吧？人人平等的这样的一个社会啊。那么你一看这个大汶口的墓地的这些墓葬，那它反映的不是一个平等社会的模样，是吧？大的墓葬10几平方米，100-200件这个随葬品，玉器、象牙器、彩陶、白陶，这个应有尽有。小的墓葬，这个不足1平方米，一件东西也没有。 지난 세기 50년대에 대문구 묘지문화 유물과 유사한 강소, 화청, 산동, 강상 등 여러 유적지가 발견되어 발굴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60년대 초에 소북의 류림, 대돈자, 산동 동래, 자형산 등 대문구 묘지 유물과 유사한 유적지가 잇따라 발견되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유물의 연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62년에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산동팀은 산동 곡부 서하후 유적지에 11기의 고분을 발굴했습니다. 이 고분에서는 도기단지, 도기규, 도기잔 등 대문구 묘지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문화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분층보다 늦은 회갱에서, 다시 말해 겹겹이 쌓인 고분의 문화층에서 용산 문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흑색 도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在这个曲阜西夏湖遗址做的发掘，第一次呢，在考古上明确了地层的上下填压关系，这一下就把他们俩的这个关系和位置就凸显出来了，就把这个谜团呢揭开了。揭开了，从此以后大家都知道，以堡头这个墓地出土的这帮东西，它的年代呢应该在龙山之前。 서하후 유적지의 발굴은 대문구 묘지와 같은 문화유물의 연대 문제를 쉽게 해결했으며 새로운 고고학 문화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1963년에 당시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이었던 샤나이는 공식적으로 대문구 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1964년에 서하후 발굴 보고서가 고고학부에 발표되었습니다. 저자 고우광런과 런스나는 보고서에서 대문구 묘지를 대표로 하는 문화유물을 대문구 문화라고 명명했습니다. 短短的几年的时间，基本就把这个问题解决掉了，打破了在中国学术界存在了将近20年的仰韶、龙山、东西二元对立这样一个格局的观点。那么就认为黄河中游和黄河下游地区这个文化发展序列是不同的。那么中原地区是仰韶文化庙二到龙山，东方地区是大汶口到龙山。现在我们看起来，没那么重要，但是当时呢非常重要，这是非常重大的一个，在学术史上非常重大的一个发现，也是一个突破。 비록 연대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대문구 문화의 많은 고급 고분과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황하 하류 지역에서 용산 문화 이전의 당시의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1974년에) 문물출판사에서 대문구 신석기 시대 고분 발굴 보고를 출판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대문구 묘지의 133기의 고분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발표하자 바로 학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적극적으로 글을 써서 대문구 문화의 고고 자료를 통해 중국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열풍을 빠르게 일으켰습니다. 75年到78年这一段讨论非常多，是不是有私有制了？是不是有国家了？是不是有文明了？那大概我印象中是从考古学上利用考古学材料研究中国文明起源的第一波热潮。 토론의 열풍 속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을 고무시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 왔습니다. 산동성 추현 야점, 연주 왕인, 교현 삼리하, 재성정자, 치평상장, 유현 로가구, 일조 동해요, 거현 릉양하와 같은 많은 대문구 문화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대문구 문화는 널리 분포된 선사시대 문화임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고고학자들 앞에 놓였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 산동팀은 연주 왕인 유적지를 7차례 발굴하여 899기라는 놀라운 수량의 고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 선사시대의 묘지 중에서 고분 수량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묘지 중의 하나입니다. 고분의 대부분의 묘주인은 노루 이빨을 잡고 생전에 위쪽 앞니 옆 좌우 이빨을 뽑았는데 이는 태안 대문구 유적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태안 대문구 유적지와 큰 차이가 있는 점은 왕인의 묘지에는 일정한 수량의 합장묘가 있었고 대부분이 동성 합장묘로 그들은 같은 묘혈에 나누어져 배치되었거나 층별로 안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고분은 부장품이 매우 적으며 고분 간의 면적 크기와 부장품의 수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추성 야점 유적지에서는 고분 사이에 뚜렷한 빈부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는 빈부에 따라 구분되어 매장된 현상이 나타났고 고분은 주로 1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형 및 중형 목재 덧널묘와 장구가 없는 소형 묘로 나뉘며 고분 사이의 부장품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야점 유적지에서는 4기의 성인 남녀 합장묘가 고고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7호 묘에서는 남성이 중앙에 위치하고 전체 부장품 68점 중에 62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머리카락 묶음 장치 등 6점의 부장품만 차지했습니다. 사수 윤가성 유적지에서도 남녀 합장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양신직지를 하고 있었고 부장품이 많았습니다. 여성 얼굴은 남성을 향하고 왼팔은 남성의 오른쪽 대퇴골 아래에 눌려 있어 마치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부가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묘 안의 여성은 남성의 처첩이거나 노예가 순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습니다. 남녀 합장 고분은 다른 몇몇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좌 여우 형태로 배치해 있었습니다. 거의 모두 남성이 묘 중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장품이 여성보다 훨씬 많아 뚜렷한 남존 여비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대문구 문화에 속하지만 왕인 유적지는 아직 시족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빈부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안 대문구 유적지와 예점 유적지는 뚜렷한 계급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从大漠口中期开始是一个特别大的一个变化。我们认为，这个大漠口文化从这个原始比较平等的社会，逐渐过渡到不平等的分层的阶级的社会，这种国家产生文明。它是一个社会巨变的一个时期，这说明这个社会已经到了相当发达的程度，也到了一个社会出现转折、出现转型的这样的一个时代。大汶口文化这个阶段非常的重要，它是文明起源到初步形成的一个创始阶段。当然，这是后来的认识，最起码的研究史前的社会分化，大汶口提供了非常重要的证据。 평등에서 불평등, 빈부에서 빈부 격차로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 시기는 황하 하류 지역의 선사 역사상에서 변혁, 혼란, 분화, 개편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변혁은 역사의 빠른 발전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인류가 문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대문구 문화의 절대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4,400년 전 사이이고 그 시간적 범위는 1,600여 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황하 하류의 선사 문화 역사도 용산 문화에서 앞으로 1,600여 년이 당겨졌습니다. (1600여 년) 이것은 기나긴 시간입니다. 이 1600여 년 동안 대문구 문화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발달된 선사 문화를 창조했을까요? 어떻게 원시로부터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문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멋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